1995년 6월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개목줄에 묶인 채 필사적으로 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피트성이가 된 맨발, 찢어진 옷,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그녀의 이름은 클로이,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은색 트레일러 안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7번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아서 윌슨이라는 남자와 그의 연인 신시아, 그리고 딸 제시. 세 사람이 만든 지옥에서 클로이는 매일 녹음 테이프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방음 처리된 트레일러 안에서 그녀의 비명은 단 한 뼘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탈출을 준비했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탈출이 세상에 드러낸 진실은 사막의 평범한 이웃 뒤에 숨겨진 상상할 수 없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1991년 여름, 끝없이 펼쳐진 네바다주의 붉은 대지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색 트레일러 한 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새로 이사온 중년 남성 아서 윌슨을 그저 조용하고 손재주 좋은 이웃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는 키가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지녔으며 언제나 깔끔하게 달인 카키색 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대체로 온화해 보였습니다. 아서는 자신을 전직 보안요원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주변의 신뢰를 얻어냈는데 그가 내세운 경력은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마을 축제에 나타나 사람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기도 했으며 이웃의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집수리나 전기 배선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복잡한 기계장치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역시 보안요원 출신이라 다르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트레일러 주변에는 밤마다 기묘한 기계 진동음이 들려왔으며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이 한두 번 방문을 시도했으나 아서는 언제나 문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부 청소 중이라서요. 또는 개인적인 연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며 정중하게 거절했고 사람들은 그가 그저 예민한 성격의 기술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아서는 마을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인근 소도시의 철물점과 전자상가를 방문해 각종 부품과 자재를 구입했는데 그의 쇼핑 목록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두꺼운 방음제, 특수 강화 볼트, 산업용 전기 케이블,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속 판재들이 그가 구입한 물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많은 자재로 뭘 만드시려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아서는 개인 작업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곤 했습니다. 그의 트레일러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캠핑용 차량이었으나 실제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중벽 구조로 개조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트레일러 내부에서 드릴 소리, 용접기에 불꽃 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듯한 기계음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곳이라 이런 소음이 다른 집까지 들리진 않았고 가끔 지나가던 트럭 드라이버들도 그저 누군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서는 인근 상점에서 건축 자재와 전기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자신만의 연구실을 만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 매번 현금으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점 주인은 현금 고객을 반기며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아서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요한 사막 한가운데서 인류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사막의 날씨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서는 매일 밤 트레일러 안에서 정교한 장치들을 점검하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트레일러 내부의 벽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짐작하기 힘든 금속 구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는 밤마다 트레일러 내부의 기계음은 더욱 거세졌고 그 소리는 불길한 전조처럼 대기를 떠돌았습니다. 아선은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은 그가 꿈꾸던 완벽한 왕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트레일러 문을 닫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막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1991년 겨울이 지나고 1992년 봄이 찾아왔을 때 인근 국도를 지나던 여행객들이 하나둘 행방불명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종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혼재 여행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워낙 광활한 사막 지역이라 단순 사고나 길을 잃은 실종으로 처리되기 일쑤였습니다. 네바다주 북부 지역을 관할하던 보안관 사무소에는 지난 6개월 사이 무려 5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8살의 간호사 제니퍼가 LA로 가던 중 연락이 끊겼고 32살의 교사 멜리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증발했습니다. 24세 웨이트리스 사라, 30살의 회계사 린다, 그리고 25살의 대학생 에이미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국도를 혼자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아선은 이 시기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내부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 3시까지 작업이 이어졌고 주말에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도록 트레일러 벽면 전체에 특수 방음재를 3겹으로 덧댔습니다. 일반 캠핑용 트레일러의 얇은 벽체는 이제 두께 15cm가 넘는 방음 요새로 변모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한 수술용 조명 3개를 천장에 설치했는데 이 조명들은 인근 폐업한 병원에서 헐값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기계 장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용도를 짐작하기 힘든 금속 구조물들이 트레일러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선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며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레일러 바닥에는 배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고 환기 시스템은 외부로 어떤 냄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필터를 여러 겹 장착했습니다. 전기배선은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인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누구도 이곳의 전력 사용량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이들의 차량은 한참 떨어진 폐차장이나 깊은 계곡 아래에서 발견되었지만 정작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의 낡은 혼다 시빅은 국도에서 80km 떨어진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멜리사의 포드 에스코트는 폐차장 한 구석에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핸드백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은 사라졌지만 옷가지나 여행 가방은 그대로 남아있어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연쇄 실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서의 트레일러는 수사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었습니다. 보안관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을 때도 아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전직 보안요원이었으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며 먼저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보안관은 그의 성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이 방문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보안요원 증명서를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고 심지어 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 과시하며 수사관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아서는 실종자들의 소지품을 전리품처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 내부의 비밀 수납 공간에는 제니퍼의 간호사 배지, 멜리사의 교사 자격증, 사라의 웨이트리스 유니폼, 린다의 안경, 에이미의 대학 교재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는 신문 사회면에 실린 실종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자신의 완벽한 범행을 자축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랩북에는 여행객 실종 사건 미궁에, 젊은 여성 5명 연이어 증발, 사막의 미스터리, 단서 없어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서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입꼬리를 올리며 자신의 지능에 도취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사라진 이들의 흔적을 덮어버렸고 아서의 은색 트레일러는 점점 더 많은 어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성실한 이웃으로 대우했고 아서는 그들의 신뢰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1993년 4월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바다주 북부의 작은 도서지 레이크뷰에 위치한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26살의 클로이는 긴 하루 근무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15분이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 담당 직원이 마지막 접시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로이는 동료들에게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라고 인사를 건넨 뒤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시볼의 카프리스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클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엑셀을 밟아봤지만 차는 덜컹거리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는 몇 미터 앞으로 나가다가 헛기침을 하듯 멈춰섰고 클로이는 할 수 없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어봤지만 기기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그녀로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1993년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그녀는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견인 서비스를 부르거나 레스토랑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는 2km 떨어진 주유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픽업 트럭이 천천히 그녀의 차 옆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클로이에 다가왔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클로이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닛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진 것 같은데요. 제가 공구를 좀 가지고 있으니 한번 봐드릴게요. 그는 자신을 은퇴한 보안관이라고 소개하며 안심시켰고 심지어 낡은 보안관 배지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클로이는 의심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보안관이라는 직함, 정직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이 깊은 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의 친절함이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부품도 필요하고요. 이 시간에 정비소는 다 문을 닫았을 텐데 집이 어디신가요? 클로이가 30분 정도 거리예요 라고 답하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견인차를 부르시면 되겠네요. 클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고 이 황량한 도로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보안관 출신이라고 했고 그의 친절한 태도에서 위험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걸로 뭘. 어서 타세요. 비 맞으시겠어요. 클로이는 차에서 가방을 챙긴 뒤 그의 픽업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유로운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남자는 히터를 켜주며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클로이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운전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어요? 레스토랑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평범한 질문들이었고 클로이는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몇 분 후 남자는 물병을 하나 꺼내 클로이에게 건넸습니다. 비 맞고 추우셨을 텐데 물 한 모금 드세요. 클로이는 고맙습니다 라며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이 조금 이상했지만 목이 말랐던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한 번 더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클로이가 물었을 때 남자의 목소리는 이미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클로이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은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트럭은 도시와 반대 방향인 사막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클로이를 태운 트럭은 한적한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빗줄기 사이로 은색 트레일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트레일러 앞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축 늘어진 클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다는 능숙한 동작으로 트레일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레일러 내부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서는 클로이를 미리 준비해둔 금속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녀의 사지를 하나하나 금속 구속구로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손목, 그리고 허리까지. 모든 구속구는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어떤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깨어나기 전까지 아서는 클로이의 소유품을 꼼꼼히 분류하고 기록했습니다. 가방 속에 나온 지갑, 레스토랑 직원증,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노트. 그는 이 모든 것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날짜와 함께 라벨을 붙였습니다. 클로이, 1993년 4월 17일. 그의 수집품에 새로운 전리품이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클로이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을 때 마주한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과 낯선 남자의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는 이미 재갈이 물려 있었고 몸은 단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몸을 옥죄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갈 때문에 흐느끼는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아서는 이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며 트레일러 내부의 조명을 더욱 밝게 조절했고 클로이의 진짜 악몽은 그제야 막 시작되었습니다. 클로이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3개의 수술용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사지는 차가운 금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침대 프레임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여 고개를 돌리자 목에 감긴 금속고리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트레일러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벽면 전체가 회색 방음제로 덮여 있어 마치 관 속에 갇힌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낡은 녹음기 4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삼각대에 고정된 카메라 한 대가 깜빡이는 빨간 불빛과 함께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서의 목소리였는데 생생한 육성이 아니라 미리 녹음해둔 테이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 이제부터 이곳의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확신이 클로이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규칙 1. 이곳에서 당신은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규칙 2. 당신의 모든 행동은 관찰되고 기록됩니다. 규칙 3. 복종만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클로이는 재갈을 물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희미한 신음뿐이었고 방음 처리가 완벽한 그곳에서 그 작은 소리조차 벽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테이프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담담한 표정으로 클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첫날이니까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테이프는 매일 들려줄 겁니다.
몸으로 익힐 때까지요. 그는 벽에 걸린 스위치를 눌렀고 다시 같은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 1. 이곳에서 당신은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등등. 클로이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아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반응, 저항적, 예상 범위 내. 아서는 클로이에게 매일 같은 내용의 녹음 테이프를 하루에 10번 이상 들려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테이프가 재생되고 식사 전후로 테이프가 재생되었고 잠들기 전에도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묶여 있어 불가능했고 결국 클로이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점점 그녀의 머릿속 깊이 파고들었고 며칠이 지나면 잠결에도 그 규칙들이 맴돌았습니다. 아서는 클로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길들였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클로이에게는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결국 아서가 손짓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이해했어요? 라고 물으면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여야 했고 순종하겠어요? 라고 물으면 다시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작은 컵에 담긴 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서는 이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고 매번 클로이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3일차, 저항 약화, 생존 본능 작동 시작.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내부는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었지만 클로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았다가 갑자기 끄기를 반복하며 클로이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춥다가 덥다가 밝다가 어둡다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는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서는 클로이의 반응을 녹화한 영상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 한쪽에 설치된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 재갈을 물고 신음하긴 자신의 모습, 배고픔에 굴복해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에요. 아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고 클로이는 화면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클로이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거울을 보여주며 보세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당신이에요. 라고 속삭이고 그녀가 흘린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밖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낮도 밤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트레일러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고 조명은 아서의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48시간 내내 불을 켜놓아 클로이가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어둠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오직 아서의 목소리와 눈부신 조명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공포만이 존재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아서는 작은 쟁반에 음식을 담아왔는데 그것은 때로는 차갑게 식은 빵 한 조각이었고 때로는 미지근한 수프 한 그릇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언제 다음 식사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주어진 음식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아서는 이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것 같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서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숫자로 불렀습니다. 7번, 일어나세요. 7번, 식사 시간입니다. 클로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불확실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기억, 동료들과 웃던 기억, 따뜻한 햇살 아래 걷던 기억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클로이에게 거울을 들이댔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카락이 헝그러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아서가 물으면 클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7번이에요. 당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어느 시간, 클로이는 금속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트레일러 밖 세상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이곳만이 유일한 현실인 것 같았습니다. 아서의 목소리, 녹음기의 소리,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들만이 그녀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94년 초, 클로이가 트레일러에 갇힌 지 어느덧 9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아서의 트레일러를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한 것은 단순한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지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히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 구석의 금속 캐비닛에서는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 6권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페이지의 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통제 프로토콜이었고 각 장마다 피해자를 길들이기 위한 단계별 지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격리와 방향 감각 상실, 2단계는 의존성 형성, 3단계는 정체성 해체, 4단계는 완전한 복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서는 피해자들에게 매일 정해진 일과를 강요했는데 그 일과표 역시 매뉴얼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그가 정한 시간, 기상과 동시에 규칙 낭독 테이프 청취, 오전 7시, 첫 번째 식사와 함께 복종 서약,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가 지정한 자세로 앉아있기,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내용의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분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혹한 초벌이 뒤따랐습니다. 클로이는 아침마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읊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허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인님께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버텼지만 며칠간 음식을 받지 못하자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그녀가 문장을 읊을 때마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나중에 그 녹음을 다시 들려주며 이게 당신의 진짜 목소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이어갔습니다. 7번, 누가 숨 쉬라고 했나요? 클로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으면 아서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숨을 멈췄다가 질식할 것 같아 다시 숨을 쉬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서는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군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칙들이 반복되면서 클로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일러 내부에는 피해자들의 공포에 질린 반응을 기록한 수천 페이지의 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서는 매일 밤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놀랍도록 상세했습니다. 7번, 23일차, 오전 식사 시 눈물 흘림, 저항의지 약 60% 감소 추정, 오후 2시, 과거 회상 시도, 즉시 차단 조치, 오후 5시, 자발적 복종 행동 최초 관찰, 진전 있음. 그의 집착은 광적이었고 클로이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그의 노트의 데이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상정하며 피해자들이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아서는 이런 말을 반복하며 클로이를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서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보상을 약속하며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거나 대신을 종용하는 잔혹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록 클로이는 그곳에서 유일한 피해자였지만 아서는 그녀에게 전에 있던 6번은 말을 잘 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당신도 잘하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6번이 어떻게 되었는지 클로이는 알 수 없었고 그저 자신도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서는 매일 밤 자신이 직접 고안한 형벌의 목록을 업데이트했고 이를 장난감 상자의 규칙이라 불렀습니다. 검은색 노트에는 번호가 매겨진 처벌 방법들이 적혀 있었는데 1번부터 47번까지 다양한 처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5번은 48시간 암흑 격리, 23번은 얼음물 샤워 30분, 31번은 72시간 수면 박탈과 같은 식이었습니다. 클로이가 규칙을 어기면 아서는 노트를 펼쳐 오늘은 23번을 적용하겠습니다. 라며 담담하게 선고했습니다. 클로이는 아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가 트레일러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표정을 보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가늠했습니다. 눈썹이 조금이라도 찌푸려져 있으면 클로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그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사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서는 이런 클로이의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클로이를 벌주었고 때로는 과하게 친절하게 굴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특별히 따뜻한 식사를 줄게요. 그러다가 다음 날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며 처벌했습니다. 클로이는 그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아서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자로 여기게끔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혹독한 처벌을 가한 후에는 상처를 치료해주며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돌봐주겠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클로이가 아프면 약을 주는 사람도 아서였고 배고프면 음식을 주는 사람도 아서였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서는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클로이에게 작은 공책 한 권과 연필을 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당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설명하세요. 클로이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서는 첫 문장을 불러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몰랐어. 클로이는 그 문장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아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심리적 종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지켰고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정각에 테이프가 재생되어야 했고 식사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처벌도 규칙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일관성이 오히려 클로이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아서의 시스템을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 내부는 아서가 설계한 거대한 심리실험장과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클로이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했습니다. 아서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줄을 관찰하듯 클로이를 관찰했고 그 데이터를 자신의 매뉴얼에 추가했습니다. 7번 케이스를 통해 확인됨. 72시간 암흑격리 후 자아 저항력 85% 감소, 이후 회복기간 약 96시간 소요됨. 클로이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표정은 무표정해졌습니다. 아서가 원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서가 원하는 대로 문장을 읊고 아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9개월 만에 클로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웃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7번이라는 숫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4년 여름 클로이가 트레일러에 갇힌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는데 트레일러 문이 열리며 아서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클로이는 흐릿한 시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애야? 여자는 아서에게 물었고 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시야, 7번이야. 거의 1년 됐어. 라고 답했습니다. 신시아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아서의 연인이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따르면 그의 범행에는 이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됩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커플처럼 보였기에 수사망에 피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클로이는 신시아를 보는 순간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같은 여자였고 혹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재갈이 풀린 상태였던 클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신시아는 클로이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클로이는 그녀가 자신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신시아의 손이 클로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입 닫혀. 허락도 없이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몰라? 신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아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클로이는 충격에 입을 다물었고 뺨에서는 따끔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신시아는 아서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됐네. 내가 맡아도 될까? 아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클로이의 악몽은 2배가 되었습니다. 신시아는 아서의 범행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할 때 함께 동행하며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부나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접근하면 피해자들은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었고 특히 신시아가 먼저 다가가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응했습니다. 며칠 후 클로이는 신시아와 아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괜찮은 애를 봤어. 혼자 여행 중인 것 같던데? 신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아서가 물었고 신시아는 한 25? 금발에 치 작고 다루기 쉬워 보이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쇼핑 목록을 확인하듯 다음 목표물에 대해 논의했고 클로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시아는 아서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잡아내는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가 마을로 물건을 사러 나간 사이 신시아는 트레일러 안에서 클로이를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읽으면서도 클로이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고 클로이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라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신시아는 아서의 총애를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아서가 정한 체벌보다 더 심한 체벌을 가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 했고 때로는 아서도 예상하지 못한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클로이가 식사를 할 때 신시아는 일부러 음식을 바닥에 쏟아놓고 주워 먹어! 라고 명령하고 물을 주다가 중간에 컵을 빼앗아 아직 충분히 목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며 조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사냥꾼 콤비처럼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서가 사냥감을 몰아넣으면 신시아는 그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아서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이라면 신시아는 물리적 처벌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의 조합은 완벽했고 피해자들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숨 쉴 틈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저녁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다음 타겟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클로이는 트레일러의 얇은 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어린애를 데려와 봐. 훈련이 더 잘 될 거야. 신시아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서는 그래, 스물 전후가 적당하지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냥감이자 실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커플의 일상 뒤에 숨겨진 이들의 민낯은 그 어떤 괴물보다 끔찍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그들이 밤이 되면 트레일러로 돌아와 클로이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시아는 마을 축제에서 사온 솜사탕을 클로이 앞에 흔들며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클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시아는 그것을 자기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안 됐네,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신시아의 존재는 클로이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처음 신시아를 봤을 때 클로이는 같은 여성으로서 동질감을 느꼈고 혹시 모를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시아는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같은 여자가 자신을 더 잔인하게 대한다는 사실은 클로이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자도 이럴 수 있구나. 클로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신시아는 클로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있잖아, 네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
여기서 나갈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완전히 부서져서 쓸모없어지면 그때 내보내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거나.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가웠고 클로이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신시아와 아서는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아서의 냉철한 계획성과 신시아의 충동적인 잔인함이 결합되어 더욱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서가 매뉴얼을 만들면 신시아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했고 신시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아서는 그것을 체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둠을 증폭시키는 관계였고 그 중심에 클로이가 있었습니다. 1994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클로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서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신시아까지 더해져 그녀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클로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반드시 이곳을 나가겠다는 의지. 그것은 미약했지만 꺼지지 않았고 클로이는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1995년 봄, 클로이가 트레일러에 갇힌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금 생활을 견디던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기적 같은 탈출을 감행하거나. 클로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아주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서가 클로이를 침대에 결박하던 중 오른쪽 발목 구속구의 나사 하나가 평소보다 덜 조여진 것을 클로이는 알아챘습니다. 아서는 그날 신시아와 심하게 다투었고 평소와 달리 정신이 산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구속구를 확인하는 척하며 대충 점검한 후 트레일러를 나갔습니다. 클로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클로이는 발목에 힘을 주어 조금씩 움직여봤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진 구속구는 평소보다 약 2mm 정도 더 움직였습니다. 겨우 2mm였지만 그것은 클로이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조금씩 발목을 비틀며 나사를 더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아서가 확인할 때는 들키지 않도록 발을 원래 위치에 고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나사는 눈에 띄게 헐거워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구속구들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서와 신시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쯤 마을로 물건을 사러 나갔고 신시아는 목요일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아서가 클로이에게 저녁 식사를 주고 나간 뒤였습니다. 금속 쟁반 위에 놓인 포크 하나가 평소와 달리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식사를 마친 후 그 포크를 침대 프레임 틈새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서가 쟁반을 회수하려 왔을 때 포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클로이가 삼켰을 거라고 생각하며 토해내지 않으면 배가 아플 텐데 라고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클로이는 숨겨둔 포크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크의 뾰족한 끝부분을 침대 프레임에 문질러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며칠 후에는 그것으로 나사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도구를 완성했습니다. 작업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사를 풀어냈습니다. 클로이는 아서가 매일 아침 구속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나사를 조금 풀어놓았다가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살짝 조여놓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아서가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사산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무려 3개월 동안 계속했고 클로이의 손가락 끝은 금속에 쓸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1995년 6월 어느 토요일 아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서와 신시아가 함께 마을로 장을 보러 간다며 트레일러를 나섰습니다. 3시간쯤 후에 올게, 얌전히 있어. 신시아가 문을 잠그며 경고했고 두 사람의 픽업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발목의 나사를 완전히 풀어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발목이 풀리자 이제 몸의 균형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왼쪽 발목 나사도 훨씬 쉽게 풀렸습니다. 두 발이 자유로워지자 상체를 일으켜 손목 구속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구속구는 발목보다 훨씬 정교했고 나사도 더 단단히 조여져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를 악물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포크 끝이 미끄러지며 손등을 긁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왼쪽 손목이 풀렸고 이제 오른손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유로워진 왼손으로 오른쪽 구속구를 푸는 것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결박이 풀린 순간 클로이는 침대에서 내려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누워지는 탓에 근육이 심하게 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금속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팔의 힘만으로 몸을 끌며 트레일러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트레일러의 구조는 이미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문까지의 거리는 약 4m, 중간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고 카메라는 왼쪽 벽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나는지,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던 것입니다. 비록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확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짐승처럼 기어가며 문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근육은 퇴화되어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것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서와 신시아가 외출할 때 문을 열어둘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레일러 내부의 구조를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트레일러의 문은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진 설계였는데 아서는 피해자가 결박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날카롭게 만든 포크를 잠금 장치 틈새에 집어넣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고 잠금 장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포크를 더 세게 밀어넣었습니다.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클로이는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깥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막의 공기였지만 클로이에게는 천국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가 그녀에게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의 2년 만에 보는 자연광에 클로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문틀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의지만으로 버텼습니다. 트레일러 밖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발바닥에 닿는 뜨거운 모래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비록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그곳은 은색 트레일러 안보다는 1000배 나은 곳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걷지에는 다리가 너무 약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지난 2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고 하늘은 끝없이 넓었습니다. 클로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클로이는 트레일러에서 빠져나온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달린다기보다 비틀거리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년 가까이 누워만 지낸 다리는 제대로 힘을 받쳐주지 못했고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녀는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붉은 대지였습니다. 사방이 모래와 바위투성이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서와 신시아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지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서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이 동쪽이고 마을은 동쪽 방향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클로이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아서가 처음 그녀를 납치했을 때 벗겨서 어딘가에 버렸고 이후 2년 동안 클로이는 신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발바닥을 태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해가 완전히 지고 사막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클로이를 감쌌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트레일러 안에서 아서가 준 얇은 회색 죄수복 같은 옷 한 벌이었고 추위는 빠르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찻소리가 들릴까봐, 아서가 자신을 쫓아올까봐 공포에 떨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클로이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어졌고 선인장 가시에 찔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2년 만에 보는 밤하늘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고 그것을 따라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북극성을 찾아냈고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재조정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그저 걸었습니다. 목은 바짝 말랐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2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밤바람에도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저 멀리 트레일러가 있을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고 아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고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분명 불빛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불빛, 차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클로이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일까? 아니면 아서일까? 그녀는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엔진 소리도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소리였습니다. 아서의 픽업 트럭보다 훨씬 큰 차량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클로이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형 화물차였습니다.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차는 클로이로부터 불과 3m 앞에서 멈춰섰고 엔진의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덮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제정신이에요. 죽을 뻔했잖아. 남자는 소리쳤지만 클로이를 제대로 보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 떨고 있는 여자.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었고 눈빛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클로이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거의 2년 만에 제대로 내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저 상자에서 도망쳤어요. 그녀는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손에는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들이 올 거예요. 제발. 운전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클로이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클로이는 차에 오르는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병원? 경찰서? 운전사가 물었지만 클로이는 경찰, 보관관이라는 말만 겨우 내뱉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운전사는 차에 비치된 담요를 클로이에게 덮어주고 즉시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긴급 상황입니다. 부상당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관사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화물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클로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차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레일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띠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은색 상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후 화물차는 작은 마을의 보안관 사무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자 사무소 불이 켜지고 2명의 보안관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뛰어들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운전사가 설명했고 보안관들은 클로이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안관 중 한 명이 클로이의 손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구속구에 의한 명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한 보안관이 소리쳤고 다른 보안관은 무전기를 들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클로이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고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클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네바다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클로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서와 신띠아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싸움. 클로이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지옥을 견뎌낸 그녀에게 이제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은 클로이는 보안관들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은색 트레일러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국도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이에요. 클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밤에 탈출해서 동쪽으로 한참을 걸었으니까 여기쯤일 거예요. 보안관들은 클로이의 증언을 듣고 즉시 긴급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광활했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이틀간 계속되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1996년 6월 17일 오전 11시 마침내 수색팀은 클로이가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은색 트레일러를 발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표물 발견, 좌표 확인, 접근 중 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사대가 사막의 트레일러를 급습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보안관 차량 5대가 트레일러를 포위했고 확성기에서 밖으로 나오시오, 손을 들고 천천히 라는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보안관들은 권총을 겨눈 채 대기했습니다. 5분 후 트레일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서 윌슨이 손을 든 채 나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관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보안관들은 즉시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서 윌슨, 당신은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됩니다. 트레일러 내부로 들어간 수사관들이 마주한 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은색 상자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앙에 놓인 금속 침대였습니다. 침대 프레임에는 클로이가 풀어낸 구속구들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선반에는 수백 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집게, 가죽끈, 주사기, 그리고 용도를 짐작하기 힘든 기계장치들. 각각의 도구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사용일지가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노트를 펼쳐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트레일러 구석의 금속 캐비닛에서는 투명한 비닐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 봉지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성들의 신발, 소지품, 신분증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니퍼, 1992년 3월, 멜리사, 1992년 5월, 사라, 1992년 7월. 클로이가 오기 전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록했고 그 수는 무려 12개에 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서 윌슨은 끝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 조사실에서 그는 태연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제가 수집하는 겁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거예요.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구석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유류품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클로이의 레스토랑 직원증과 그녀의 차 열쇠였습니다. 비닐봉지에는 클로이 1993년 4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 든 물건들은 클로이가 증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도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증거물을 내밀자 아서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FBI까지 합류했고 전국의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과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발견된 소지품들의 주인을 찾기 위해 신상 정보가 분석되었고 하나둘씩 실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는 겉모습만 캠핑카일 뿐 내부는 철저히 범죄를 위해 설계된 요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벽면에는 방음제가 무려 5겹으로 쌓여 있었고 바닥 아래에는 비밀 수납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범행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기록해 두었습니다. 검은색 바인더에는 각 피해자의 이름, 나이, 납치 날짜, 그리고 상세한 관찰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제니퍼, 저학력 강함, 17일 만에 굴복. 3번, 사라, 초기 수능도 높음, 23일차 탈출 시도, 실패. 마치 실험 기록처럼 냉정하고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트레일러 인근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견이 투입되었고 지표 투과 레이더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 바위 아래 얕은 구덩이에서 첫 번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사관들은 밤새 발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나흘간의 발굴 작업 끝에 총 6구의 유골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도 있었지만 일부는 트레일러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대조되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1992년에 실종된 제니퍼, 멜리사, 린다. 그녀들은 클로이처럼 탈출하지 못했고 사막의 모래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아서는 수사 과정에서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사실에서도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았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욕자였던 신티아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을 시작하면서 아서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티아는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수사관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도왔어요. 아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역할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시아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1991년부터 아서의 범행에 가담했으며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유인하는 데 협조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접근하면 경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길을 물어보거나 차가 고장났다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따라왔어요. 신시아의 자백은 녹음되었고 그것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신시아는 또한 아서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증언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사막에 묻었어요. 밤중에 함께 나가서. 그녀의 증언으로 수사팀은 추가 발굴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비극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막의 악마, 은색관의 살인마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클로미의 용기 있는 탈출이 없었다면 아서의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네바다주 검찰은 아서 윌슨을 1급 살인, 납치, 감금, 폭행 등 총 23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시아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둘은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전북이 이 사건의 결말을 주목했습니다. 클로이는 병원 침대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네바다주 지방법원에서 아서 윌슨과 신시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밖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정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며 아서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아서 윌슨은 1991년부터 최소 5년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를 즐기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변태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서의 범행 수법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된 그의 매뉴얼은 법정에서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판사조차 그 내용을 듣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통제 프로토콜 3단계, 정체성 해체.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잊게 만들고 숫자로만 호명한다. 검사가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1급 살인 6건, 납치 및 감금 12건, 폭행 및 상해 23건. 변호인은 일부 증거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물증과 증언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신시아의 자백 녹음은 결정적이었고 아서의 변호인조차 그것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 내내 아서는 피해자들과 눈을 맞추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로이가 증인석에 섰을 때도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네가 탈출했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의 피해 가족들은 분노로 떨었고 판사는 여러 차례 피고인은 시선을 거두시오 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클로이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은 지옥을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졌고 저는 7반이 되었습니다. 아서 윌슨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당신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어요.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992년에 실종된 제니퍼의 어머니는 내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발 이 괴물을 평생 가두어 주세요. 라며 호소했습니다. 멜리사의 남편은 주먹을 쥔 채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법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시아는 별도의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아서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검사는 그녀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당신이 유인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들은 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시아는 결국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서의 최종 진술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법정이 술랑였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은 완벽했고 제 시스템은 예술이었습니다. 역사는 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 상자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아서 윌슨은 1급 살인 6건에 대해 각각 종신형, 납치 및 감금에 대해 총 240년, 기타 범죄에 대해 150년을 합산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 6건과 징역 39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서는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고 법정 경비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클로이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판결로 치유되지 않아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서가 남긴 트레일러는 증거물로 보관되다 결국 폐기 처분되었으나
그 안에 담겼던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폐기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를 비롯한 생존자 2명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들은 사회로 돌아왔지만 트레일러 안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6명의 여성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골로 발견된 그녀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조용히 안장되었고 가족들은 뒤늦게 그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딸의 묘비 앞에서 이제 편히 쉬렴이라고 속삭였고 멜리사의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서가 사용했던 수많은 장비와 아직 행방이 묘연한 다른 이들의 흔적은 여전히 사막의 모래 아래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FBI는 미제 사건 파일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에서 발견된 소지품 중 일부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그것들은 증거보관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막의 잔혹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도를 지날 때마다 은색 트레일러가 있던 자리를 떠올렸고 밤이 되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 이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였고 서로를 더 살폈습니다. 사막에 밤바람이 불어올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색 트레일러의 기계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지만 한번 새겨진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광기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이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의 기록입니다. 클로이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트레일러 안에 갇혀있는 꿈, 아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꿈.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7번이 아니라 클로이다. 그것이 그녀가 매일 싸우는 방식입니다. 생존은 단 한 번의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해 보이는 이웃, 친절해 보이는 낯선 사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아서와 신시아는 낮에는 평범한 커플이었지만 밤이 되면 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중성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오싹한 질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